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테톡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게스트 분들도 기존의 구성하고 좀 다르게 우리 미녀님이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그때 4K로 스트리밍 할 때 그때 한번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미나 씨. 진짜 이름은 미나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제 이름은 미나가 아니에요. 근데 미나가 어떤 걸그룹 멤버예요? 걸스데이요. 요즘 걸스데이. 활동 좀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별명이 걸스데이 미나 씨로 돼버렸기 때문에 전 호칭을 미나 씨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로봇 씨 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규민 보십니다. 오늘 일부러 로봇 그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컨셉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여러분들이 로봇으로 불러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진짜 로봇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 일론 머스크도 외계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런 어디 얘기가 그 전원 버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배터리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로봇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 그 우리 한테톡 촬영의 가장 최적의 장소 안산 커피 맛집 호우 커피에 와 있습니다. 아, 붙였네 이거. 커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촬영에 협조를 해주신 우리 게스트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제를 오늘은 뭐 늘 그렇듯이 몇 가지 이슈 사항 한번 얘기하고 국내 뉴스, 해외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도 잠깐 그 테슬라의 리퍼럴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예전 한테타 채널에 리퍼럴 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되게 자세하게 길게 한번 올려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리퍼럴 제도가 이렇다, 취지는 이렇다, 그리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밖에 드린 게 없는데요. 이제 저도 한 1년 이렇게 넘게 차를 운행하고 하면서 제가 또 그런 리퍼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이나 말들을 들을 때 저건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던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리퍼럴 제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먼저 리퍼럴 제도가 뭔지 하는 거는 뭐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피라미드 혹시 아세요? 다단계. 다단계 회사 들어가 본 적은 없죠. 없어요. 전 못 없죠. 빠져나와요. 네, 없습니다. 세대가 아마 이제 요즘 사실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엔 정말 그게 창궐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다단계 피라미드 회사, 자석료 막 이런 거. 그래서 리퍼럴 얘기하면 사실 그 일반인들이 피라미드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어디죠? 아메이요? 맞아. 아메이는 아시잖아요. 합법적, 예, 그렇죠. 합법적 다단계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게 네. 테슬라 리퍼럴은 레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 그쵸. 만약에 피라미드라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1층짜리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는 원래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이제 최고 정점에 한 명이 있고 밑에 거를 착취하는 구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1층으로 끝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전혀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그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위에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렇죠. 리퍼럴은 사실 전혀 그런 구조는 아니죠. 이제 닮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케팅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리퍼럴 제도를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고집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라 로봇. 네,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부터 해서.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사업이 페이팔인데요. 이전에 또 작은 사업이 있었지만 페이팔로 여기서 가장 질문을 하셔도 페이팔이 뭐 아시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몰라요. 아까 페이팔이 질문- 뭐예요? 너무 말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아니 그냥 막 끼어들어. 아, 왜냐면 그래도 돼요? 본인 분량은 본인이 찾아야 돼.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아마 아니, 말을 끊는 버릇이 아, 네. 있어서. 괜찮아요. 네. 네, 페이팔이 말 뭔가요? 끊어주세요. 네. 페이팔은 되게 오래된 서비스인데 제가 몇 년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요새는 많잖아요. 토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페이팔이 그 중에서 가장 시초라고 볼 수 맞아. 있고, 원조죠, 원조. 네, 인터넷에서 그 무언가를 결제를 할 때 카드를 등록해놓고 페이팔에서 원클릭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페이팔이고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 네네. 그 아니 시초라는 거죠 네. 페이팔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회장님이 사실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진짜요? 창업자예요. 거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 만들기 네. 전에. 전에 그 당시에 해서 3천억 정도를 벌고 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이제 쏟아부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페이팔을 할 때 페이팔의 홍보 수단이 리퍼럴 제도랑 비슷한 수단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효과를 많이 거뒀다라고 해요. 어떻게 페이팔은 어떻게 그 리퍼럴로 이렇게 제가 그건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페이팔 회원이에요. 네. 근데 페이팔 회원으로 내가 소개를 해서 가입을 시켰어요. 그럼 무슨 쿠폰을 줘요. 나한테. 소개를 해서 가입시키면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렇죠. 왜냐면 내가 영업을 해서 고객을 늘려준 거니까. 고객들이 다른 고객한테 추천하게 만드는 그렇죠. 아, 내가 이거 써봤더니 편하더라. 너도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키면 저한테 무슨 사실 근데 이런 마케팅은 다른 이제 그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하잖아요. 근데 페이팔에서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많이 재미를 봤다고 하던데. 네. 그리고 이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케팅비를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마케팅비가 되게 많이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효과성 측정이. 네. 근데 이제 리퍼럴 같은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 회사에 매출이 있고 나서 보상을 하면 되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좀 굉장히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TV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부어야 되지만 그 효과를 알기가 힘들고 특히 테슬라처럼 재정적으로 빡빡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거나 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그러한 마케팅 방법이 그러니까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언론들한테 광고비를 안 주니까. 그렇죠. 싫겠네요. 그 사람들은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는데. 뭐 물론 뭐 광고 안 한다 그래서 싫을 이유는 없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 주는데 테슬라만 안 주면 뭐길래.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좋은 글 써줄 이유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특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차량의 판매 대수에 비해서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그런 차 브랜드에 비해서. 그것들이 이제 리퍼럴 제도의 힘인 게 유저들의 힘을 빌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고객들이 자꾸 떠드니까. 네. 고객들이. 그쵸. 떠들게 하는 미디어는 조용하지만 고객들이 계속 떠들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 게 거기 고객들이 만드는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운행하는 사람들이니까. 해보고. 네, 그 차 리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차 회사에서 협찬을 해서 리뷰를 시키면 맞아요. 보면 막 틀린 내용도 많고 맞아요. 그 의심이 되죠, 네, 아무래도. 길어봐야 진짜 일주일 맞아요. 정도 타보고 리뷰. 길어야 일주일 타는 거고 대부분은 내가 볼 때는 한 반나절 정도 잠깐 타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 그러니까 새롭게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합리적인 게 그렇게 오래 써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더 확실하고 믿음이 가죠. 신뢰가. 신뢰가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효과적인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프로덕트가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퍼럴 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테슬라의 프로덕트가 좋지 않다면 고객 만족도가 낮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에도 사실 무리가 있을 텐데 제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고객들도 이제 기쁘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홍보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리퍼럴로 이득도 취해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 게 무슨 뭐 예를 들면 다른 큰 자동차 회사들 무슨 막 엄청 예쁜 막 모델 막 엄청 잘생긴 남자들 또 엄청 고급 장비로 화려하게 막 이렇게 영상을 네. 찍잖아요. 막 근데 그거 보면서 다 보고 나면 되게 멋져 보이긴 해요 그 차가. 네. 근데 대체 저 차의 기능이 뭐가 있고 그 뭐 승차감은 또 이런 정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혹하는 거죠. 그렇죠. 퍼포먼스 이런 걸 보고 그냥 그냥 훌리게 만드는 맞아요. 거지. 저희 최근에 퇴근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어디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자동차가 나왔다고 하면서 근데 이거 운전하는데 소리가 안 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조용한데 가자. 조용한데 그런데 음.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 뭐지 테슬라는 제로백이 몇 초예요? S는? 4한 4초? 4.2초? 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5초대야 하면서 되게 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훗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 그러니까 예비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정보가 궁금한 건데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현혹만 시키는 그런 광고들 위주로 그리고 그런 광고 하나 만드는데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마케팅 그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보통 자동차 광고는 그 회사 제품을 사게끔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왜냐하면 그쪽 업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이제 너무 큰 지출이기 때문에 광고 하나로 바로 이렇게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기는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일단 차를 사게끔 하는 욕망이 들게끔 하는 그런 욕망 위주의 광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할 때 그런 광고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게끔 뭐 그 정도를 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좀 이해는 되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약간은 헛돈을 쓰고 있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현혹 위주의 광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포인트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 광고에서 얼마나 우리가 매출을 올렸을까? 이건 물론 이제 시장 조사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광고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됐는지 어렵죠. 연계성도 찾아보긴 힘들고. 근데 사실 리퍼럴 마케팅은 소개받은 사람이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니까 네. 그 말은 정말 그건 뭐 정확하게 그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그게 이제 저도 최근 뉴스를 봤는데 이제 테슬라가 사실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사실 몇 명,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그냥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만 명 직원을 갖춘 큰 회사가 됐는데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리퍼럴 마케팅 좋다, 좋은데 테슬라가 스타트업이니까 가능한 마케팅이지 이제 모델 3가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가 되고 다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처럼 뭐 1년에 수십만 대씩 혹은 뭐 수백만 대씩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때도 과연 리퍼럴로 계속 테슬라는 고집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이번에 모델 3에 대해서도 리퍼럴 제도에 편입을 시켰어요. 최근에 그건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 테슬라는 절대 미디어 광고는 안 하고 그냥 리퍼럴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이런 그 대형 자동차 제조사에서 리퍼럴 마케팅만으로 해서 정말 성공한다면 그러면 아마 경영학이랑 마케팅학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니까 그러고. 교과서에 아마 실릴 만한 일이죠 사실은. 네.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게 아니고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성공한 최초의 회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저처럼 이렇게 대형 유튜버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도 많이 판테타도 생기고 테슬라이프도 생기고 많이 생기긴 했는데 외국엔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열심히 하시고 훨씬 그 대형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예 전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노르웨이 그분은 아예 직업을 유튜버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약간 외형을 넓혔더라고요. 테슬라뿐만 아니고 EV 쪽, 그러니까 전기차 전반에 대한 리뷰어로 직업을 아예 바꿔버렸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은 비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리퍼럴 마케팅이 사실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제 그 리퍼럴 코드를 신규 고객이 쓰게 되면 보상을 제가 받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차세대 로드스터를 이렇게 그냥 담당하는 뭐 이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은 다 숨기고 좋은 점만 얘기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신가요? 갑자기 살해드리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네. 저도 사람인데 네. 그리고 전 직장인이잖아요. 네네. 회사를 그쵸. 다녀요. 그래서 사실 그걸 찍을 수 있는 게 주말밖에 없어요, 시간이.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죠.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싶고, 최근에 무슨 드라마 재밌다던데 보고 싶고, 뭐 늦잠도 자고 싶고, 가족들하고도 좀 놀고 싶고. 그쵸. 근데 그 리뷰 하나 찍으려면은 사실 나가서 찍고 들어와서 편집하고 하는데 거의 최소 반나절, 조금 복잡한 작업은 하루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쉬고 싶어. 괜찮은데 이번 주는 쉴래. 이런 생각 하다가도
아 그래도 리퍼럴 보상 이것도 있고 한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오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동기부여는 되더라고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건가요? 책임감도 있고 그런 동기부여는 돼요. 왜냐면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은 그에 대한 보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고 봐야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익을 많이 챙겨야 되니까 이 차의 단점은 다 묻어두고 좋은 점만 얘기해서 고객을 내가 흡수해야지. 그거는 되게 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위험한 말 아 왜요? 아니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제 예비 오너의 입장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 홍보 영상만 보고 그 말만 믿고 아 그러니까 나 저 차 좋은 거 같으니까 그냥 계약해야지 이렇게 계약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네, 거의 차가 엄청 1억씩이나 큰, 네, 나가는 금액인데. 지출인데 그 말 외에도 되게 부정적인 거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물론. 그렇죠. 전반적인 정보를 습득해서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건데 뭐 유튜버나 블로거가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리퍼럴 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고 그렇다 그렇게 비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근데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타본 사람이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드폰 하나 또 사려고 하면 이게 좋다고 추천을 할 때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써봐서 너무 좋으면 추천하는데 좋지 않은데 괜히 이 사람한테 그만큼의 금액을 써서 사라 맞아요. 이렇게 하기가 맞아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또 바이럴 마케팅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지인이잖아요, 사실은. 지인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권할 정도면 설마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러니까 그 그런 얼마나 차원에서- 배신감에 막 이게 1억이 넘는 차인데 엄청날 것 같은데. 그치 홍보하거든요 진짜 타면서. 장점이 더 많아. 그 기대를 한 몸에 봤던 포뮬러 9이 드디어 배포됐어요. 네. 받으셨어요? 저희 못 받았어요. 아직도? 네. 이상하네. 와이파이가 연결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인 차를 먼저 보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와이파이로 해서 먼저 받은 분들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저희는 왕따인가요? 저희 안 왔어요 아직. 근데 전 좋아요. 아직까지 지금 8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9으로 바뀌면 엄청 많이 바뀐다고 해서 네.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다시 아, 그래도 아무래도 새거가 더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업데이트 하셨죠? 네, 업데이트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신기능 이런 거 좋아해서 맞아요. 성향이 저도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빨리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받았고 그리고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인터페이스도 예전보다 훨씬 나은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오토파일럿의 수준이 정말 높아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토파일럿을 딱 켰을 때 그냥 이 느낌 있잖아요. 운전석에 앉아있었을 때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딱 달라요? 보기에도 예전에 계기판에서는 한 차선만 그 차가 표시가 됐다면 이제 9이 되면서 그 주변의 모든 차들이 표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차종 리뷰를 하셨지만 이제 그 차종도 구분해주고 사람도 구분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건 실제로 운전을 시켜보면 그 부드러움이나 안전성이라는 게 훨씬 달라요. 진짜 완전 메이저 업데이트라고 할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토파일럿 느낌을 이제 기능 리뷰할 때 뭐 그런 주관적인 얘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 한테톡은 어쨌든 우리 막 생각 얘기하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자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전 버전의 오토파일럿은 켜면 뭐 물론 그때도 잘 차선 인식하고 주변 차량도 잘 보긴 했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막 5초에 한 번 정도씩 주변을 관찰했다면 지금 포맨 9의 느낌이 뭐냐면 한 0.5초에 한 번씩 관찰하는 듯한 뭔가 되게 빠릿빠릿한 느낌이에요. 그게 아마 카메라가 이제 8대를 다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피드백돼서 이렇게 오토파일럿 주행하는데 뭐 이렇게 차량에 그런 게 가만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의 느낌이 지난 버전에 비해서 되게 빠릿한 느낌이고 뭔가 되게 차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럼 그 전 버전에서는 그 센서? 그걸 8개 다 안 쓰고 그렇죠. 카메라가 이제 8대가 붙어 있는데 앞에 3대만 썼죠. 기존에는. 그럼 5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돌았죠. 아 데이터 수집용으로만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오토파일럿을 얘기하는 건데 자율주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물론 이제 자율주행 연구를 위해서 테슬라 서버에 데이터가 보내져서 뭐 사용됐을 수는 있죠. 예전에는 보고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차가 직접 다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자동 차선 변경할 때 네. 뒷차, 옆차를 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기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려면 옆에 있는 카메라를 이제 켜야 되잖아요. 네. 그 오토파일럿은 국도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이 변경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거죠? 쭉 지금 이제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아무 데서나 다 차선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행이네요. 속도 제한도 네. 없어졌나요? 속도 제한? 어떤 몇십 킬로 이상에서만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선 변경이? 그 제한 없어졌어요. 아, 제가 리뷰 그 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교차로 앞에 이제 앞 차들이 막 서 있으면 교차로 앞에 서서히 쓰게 되잖아요. 네. 내 차선 앞에는 차가 4대가 있는데 저 옆차선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차를 정지시키면서 살짝 옆으로 차선 변경해서 들어가는 경우 아, 없어요. 실제 운전할 때 네, 실제 있죠. 있어요. 많죠. 네. 맨날 하는 거죠. 되게 공격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되게 프로페셔널한 운전법인데 아무튼 아깝잖아요. 거리가 아깝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그걸 오토파일럿에 시켜봤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속도가 이제 한 15, 14, 13 줄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차선 변경 시키면 해요. 우와. 옆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쫙 가서 왼쪽 차선 앞차 딱 뒤에 가서 설 정도까지. 그거 처음 할 때 차선 변경을.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니까. 그 예전에도 사실은 자동 차선 변경은 속도가 60인가? 맞아요. 이상에서만 가능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느린 속도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할까 이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똑똑해졌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무튼 뭐 그거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버그도 많고 좀 이제 늘 하던 거에 비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럴지언정 무조건 새 게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죠? 저는 새 인터페이스도 좋아요. 저는 약간 새 인터페이스가 제스처도 몇 가지 추가됐고 그리고 설정창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리되어 있던 게 하나로 맞아요. 합쳐진다고. 그건 정말 잘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차 그 보면은 그 차 모양 왼쪽 아래 눌러가지고 뭐 세팅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 메뉴. 차 모양 누르면 나오는 거. 메뉴들 이런 거 네네네. 나오는 거. 사용자 거기 보면 설정, 위에가 사용자 설정, 차량 설정 두 개 네네네네네. 있죠. 내가 뭘 찾고 싶을 때 사용자 설정에 있는지 차량 설정에 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서 두 개 다 눌러보고 비틀어보고. 내가 예전에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아니 얘네는 어떻게 그리고 또 그걸 나눠놓은 기준을 보면 막상 들어가서 보면 명확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이게 왜 여기 있고 이게 맞아요. 그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걔네도 알았나 봐 그거 이거 문제가 있는. 지금은 싹 다시 묶었어요. 하나로.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기존 버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만족스럽고 우리 로봇도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인간이 뭐 만족하고 로봇이 만족하면 뭐 더 이상 더 그죠? 만사형 평등. 빨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바꾸고 싶네요. 안 갚아요. 다시 합시다. 미치겠다. 아까 이걸 껐었잖아 내가. 저도 까먹었어요. 뜬 걸. 아 중간에. 나 중간에요? 화면 아임부터 다시 해야 돼. 미치겠다. 시간 너무. 그때보다는 덜 낭비하네. 언제요? 언제? 그때 그런 적 있어요. 그거 어떤 높은 옥상에서 한 거 그때 한 3, 40분 한 거 알려먹었는데 그때도 다시 했어요. 바로 그래도 찾아내서. 그러게. 리퍼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리퍼럴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재밌는 일 있으셨어요? 얘기하죠 뭐. 제가 녹음기를 안 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잖아요. 날려먹고 10분 동안 떠든 걸 있어요. 다시 떠들어야 네. 되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할 게 없고 우리 로봇한테 죄송하고 다시 합시다. 네. 포미아 9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업데이트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두 번 물어보려니까 나도 지겹다. 아까 들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에서만 되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죠. 네. 네, 정리 끝? 아마 그거 이 정도까지도 안 온다면 그게 간혹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운을 받다가 중간에 오류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창이 뜨지 않아도요.
다운 받으라고는 창이 안 떠. 이게 테슬라의 업데이트 방식이 네. 일단 업데이트할 파일을 먼저 받아요. 차가. 그냥 주차해놨을 때 네. 뭐 이렇게 운행 중에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여유가 받아요. 트래픽이 여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모르게 어쨌든 받아요. 네. 우린 전혀 모르는 사이에 찔끔찔끔 받아요. 그래서 그게 100% 다운이 완료되면 업데이트 하시겠어요? 이 창이 뜨거든요. 지금 아마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받다가 뭐 한 50% 받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멈춰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업데이트가 막 한 서너 달 정도 안 오길래 한번 전화를 해서 업데이트가 전혀 안 온다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 오류가 났어요 하면서 다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다 받을 수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받으니까 이제 뭐 며칠 안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류가 난 경우는 센터에서 조치를 해주는 게 원래 합법적인 조치니까 뭐 세치기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센터 연락해봐. 한번 전화해 보실 네, 필요는 네, 있죠. 네, 네. 아니 항상 전화하면 안 되고 네. 센터 업무가 마비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났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전화해 볼 수도 있죠. 사실. 오랫동안 안 왔으니까. 네. 너무 오랫동안 안 온다면. 이제 업데이트를 못 하셨으니까 뭐 그러면 얘기할 게 없고 네. 너무하세요, 진짜. 어때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항상 새 기능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UI들이 개선이 된 여러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들고 특히나 이제 오토파일럿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전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선이 돼서 정말 만족합니다. 특히 그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딱 보기에도 한 차선만 표시되던 것들이 주변 차들이 모두 표시되게끔 한뜻한 리뷰에서도 있었듯이 변경이 되었고 네. 특히 이걸 켜고 운전을 시켜보면 예전과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주변의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차들이 앞에 끼어들 때에 대한 대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아졌고요. 예전에는 차가 없다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급가속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냥 서서히 이제 속도를 뭐 줄이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돼서 저보다 진짜로 차선 그 차량이 끼어들어도 부드럽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천안 슈퍼차저에서 고속도로를 나가는 거를 양쪽에 있는 레버만으로 해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방향 지시등으로 차선을 바꾸고 속도 조절을 하고 해가지고 그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인터체인지로 나가서 하이패스까지 통과해서 하는 걸 오토파일럿으로 다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이 불안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아주 안 됐어요. 아주 잘 지금은 하더라고요.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진짜 확실히 많이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포면 9에서부터 그게 가능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중간에 고속도로를 탔다가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가는 그런 목적지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토파일럿을 안 끄고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제 그 영상을 구상하면서 코스를 돌아봤는데, 근데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다음 편에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그 하이패스도 통과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되게 커브를 통해서 뭐 국도나 시내도로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되더라고요. 다음에 시내도로 합류하는 것도 일단 점선이면 다 차선 변경을 하니까 얘가 속도 제한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을 생각이고요. 그런저런 기능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 이제 요즘 그 타사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들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뭐 사실 이제 기능표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표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타사차들 특히 이제 벤츠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이르는 여러 브랜드들의 자율주행 기능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 오토 크루즈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앞차가 느리게 가면 본인도 느리게 가고 뭐 그 속도만 기능, 조절해주는. 그 기능은 원래 제일 먼저 나왔던 거고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 차선을 한 정중앙으로 운전대를 안 돌려도 네네. 그 기능 사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있거든요. 네, 벤츠, 있어요. 현대도 있고 다 있어요. 테슬라도 똑같았고. 물론 다른 차들이 수준이 더 낮긴 하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자동 차선 변경은 사실 테슬라만 되긴 했어요. 네. 그거 딱 하나 차이였는데 이제 이번 버전에 들어와서는 그게 아예 모든 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도 되고 측면 그러니까 사각지대까지 다 파악해서 차선 변경까지 하고 이제 이런 수준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핸들 조정하는 것도 다른 회사에 있어요? 핸들 조정까지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차선을 유지하는 거는 다른 회사도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차선을 바꾸는 거는 없죠. 사실 아직 없죠. 네, 있나? 네 없어요. 그리고 없는 걸로 알아요. 테슬라만 차선 변경이 가능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차들은 한 차선만 보기에도 벅차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레이더 기반으로 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차선은 그냥 카메라를 읽고 앞차 거리는 레이더로 하다 보니까 레이더가 직진성이 있으니까 좀 커브 거리에서는 앞차를 잃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일들도 많았고 한 차선도 제대로 못 봐요.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근데 이제 테슬라는 여러 차선도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뭐 내년에 뭐 완전 자율주행이 조금씩 배포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더 격차가 벌어지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포메 9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회사들과 이 자율주행 기술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근데 느낌이 궁금한 들었어요. 게 테슬라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써주는 거죠? 다른 회사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차를 샀을 때 초반에 그 모델로 그대로 쭉 가는 거지 그렇죠. 테슬라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랬죠. 최근에 최근에도 생겼어요? 최근에 그걸 이제 모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나왔어요? 출시됐어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포르쉐인가? 뭐 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테슬라처럼 완전히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내비 업데이트 시켜주고. 네네. 내비. 사실은 내비도 업데이트 안 시켜줬잖아요. 센터 가가지고 돈 주고 유료로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처럼 아예 운영 체제 자체를 업데이트하고 모든 차량을 컨트롤하는 기능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제조사는 아직 없죠. 그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엄청난 장점이죠. 제가 실제로 테슬라를 사기 전에 벤츠 차량과 놓고 비교를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 벤츠에서 그 당시에 E 클래스에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그게 수준이 엄청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이라고 그래서 시승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 드라이브 파일럿은 지금 그때 그대로고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그때 당시에도 드라이브 파일럿이랑 비슷하거나 좀 나았는데 그 이후로 훨씬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 제가 작년 6월에 차를 받았잖아요. 네, 출고한 17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희. 그때 지금도 그 영상 있잖아요. 한테타 제일 두 번째 영상인가 될 거예요. 그날 제가 차 출고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오면서 오토파일럿 켜면서 막 가슴 덜덜 떨면서 막 찍었던 거 있는데 그때 오토파일럿 성능을 아마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보는 분들도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된 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라이브 파일럿이요? 네, 드라이브 파일럿. 그 차는 뭐 어쨌든 차 샀을 때 그거 그대로겠죠. 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런 차이가 있죠. 뭐 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자면 네. 그 드라이브 파일럿이 신형 E 클래스에서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또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C 클래스 그리고 심지어 S 클래스마저도 드라이브 파일럿이 적용이 안 돼서 S 클래스보다 E 클래스가 더 자율주행 기능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모델 3, S, X 전부 다 같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든요. 그걸 소프트웨어 기능을 트림별로 분리하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렇죠.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또 조금 한번 얘기해보고 지나가고 싶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 회장님이 트위터에서 그냥 막 이렇게 펀딩 시큐어드 뭐 이런 걸 날리셔가지고 엄청 출렁거렸잖아요, 주가가. 그랬는데 요즘은 엄청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식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래요? 될까요? 여기 B? 네,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에 한 $380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250까지 내려갔죠. 맞아요. 그 250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모델 S 나오면서인가 갑자기 주가가 한번 엄청 확 튄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 주가예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거 250이면 거의 테슬라의 초창기 가격까지 떨어져 버린 거였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250 떨어졌을 때 저도 약간 의심을 했어요. 저마저도. 이러다 진짜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믿음이 약하시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믿음이 좀 약하네요. 네. 아무튼 그 정도 심각했었어요, 얼마 전에. 네, 그 진짜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 그랬는데 지금은 350선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델 3 생산이었는데요, 역시나.
그 모델 3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았고 공매도 세력도 많이 붙어 있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흑자를 냈다. 흑자는 3,500억 원 가량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원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주가가 사실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죠. 네, 구글, 페이스북 특히 이런 IT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지금 크게 내리지도 않은 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최악의 한 해를 보냈지만 비로소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테슬라가 가장 우량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술 기업이 됐다. 기술 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 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테슬라를 주로 비판하던 그 회사였거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일론 머스크도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저도 회사- 그거 봤어요. 네,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회사가 진짜 망할 뻔했는데 우리가 본인도 되게 힘들었대요. 살려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도 진짜 드라마틱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테슬라가 흑자를 낸 적이 딱 한 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 모델 S 출시 때 반짝. 잠깐. 네, 진짜 그건 반짝. 흑자라고 보기도 힘든. 네, 그러니까 잠깐 그 흑자가 났었던 거고. 진정한 흑자는 이번 이제 3, 4분기 처음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아마 한대타님이 넣어주실 건데 이렇게 폭락하다가 로봇 얼른 인간을 시키나? 주가가 폭락하다가 아주 그 순수익이 폭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요. 저 진짜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래프를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실적이 있었고 특히나 이게 반짝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모델 3 출하량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점에서 훨씬 더 미래 전망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번에 가장 크게 대조적이었던 부분은 현대차와 테슬라와의 비교인데 현대차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현대차는 10년 내 최악의 주가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이번 실적이 2,800억 원 정도였어요. 2,800 원래 분기 순이익이요? 네 분기 순위 테슬라보다 작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뭐 아주 잠깐일 수 있지만 엄청난 소식인 게 현대차는 그 수백만 대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수백만 대를 만드는 회사. 테슬라는 겨우 뭐 몇만 대. 10만 대 단위로 만드는 회사잖아요. 아, 10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볼륨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현대를 잠깐이지만 순수익으로 이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죠. 현대는 사실 이번에 현대 실적이 안 좋기는 해요. 그 작년 분기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실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실 이제 테슬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뭐 잘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실적도 기존에 있던 회사들보다 많이 낸다. 이건 사실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테슬라에 있어서 역사적인 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3분기가요. 네, 그게 그 어떤 외국 유저가 뭐 올려놓은 글을 저도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테슬라 주가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을 때 그 이렇게 선이 있고 물론 이렇게 저 출렁이긴 하지만 그 폭이 그러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조금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어떤 거냐면은 모델 S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번 확 뛰어요. 그다음에 모델 X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뛰고, 그다음에 모델 3가 나오기 시작해 한 번 뛰었다가 근데 막 부정적인 뭐 모델 3 생산량 뭐 어쩌고 하면서 다시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런 계단 형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요 다음에 이제 사실은 모델 Y 세미트럭 이게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단계 또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측을 했던데 아무튼 뭐 이제 2018년이 그렇게 드라마틱했지만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2019년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좀 모델 3를 생산하면서 또 아시아 쪽에도 이제 론칭을 하게 되고 하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주식 이렇게 출렁이면서 또 이렇게 단타를 보는 분들은 사실 재미없을 거예요, 요즘. 좀 이제 회장님이 좀 뭔가 좀 실언을 해가지고 확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해. 내렸다가. 그렇죠.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친구들 보고도 테슬라 주식 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저는 나중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맞아요. 격차 엄청 커요. 그렇게? 그동안 그랬었죠. 네. 대부분 이거는 주식이 아니고 코인이다 뭐 이런 진짜,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었죠. 그 정도로- 너무 출렁이니까. 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리든 올리든 별로 신경 안 써서 괜찮은데 좀 그런 주식이었고 네. 그리고 모델 Y 로드스터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다음 성장 모멘텀은 또 오토파일럿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전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네네네. 실제로 조금이라도 배포가 된다면 네. 그것 자체로 또 사실 엄청난 이정표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세미트럭은 뭔지 알겠는데 모델 Y는 어느 정도 어떤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모델 3가 모델 S의 축소 버전이잖아요. 네네네. 모델 Y는 모델 X의 축소 버전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X의 것 축소.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CUV라고 얘기하죠. 코나 SUV보다 같은 조금 거. 작은 그런 그렇죠. 류. 차체는 높은데 좀 네네네. 작은 거 뭐 그런 차일 것 같지 로봇? 코나보다는 크고 아마 코나보다는 크고? 투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의 축소 버전일 거예요. 아마. X의 축소. 네. 네. 자 그리고 모델 X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고객들한테 인도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직 구경 못 해보셨죠? X? 저는 구경 못하고 저희 신랑만 혼자 가서 시승을 했죠. 혼자 네. 나쁘다. 전 일하고 나쁘다. 흐흐흐.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누구지? 뒤에서 커피나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왜요? 뭘요? 결혼 안 하신 걸로 아는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지 많으셔가지고 않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저는 저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전 진짜예요. 뒤에서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고. 연예인이 본인 이렇게 연애하는 거 밝히면 이렇게 인기 떨어지고 하잖아요. 네, 저는 패스. 괜찮아요. 일반인이라. 일반인은 괜찮아요. 네, 아무튼 X 이제 론칭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마 그 12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타보고 이런 싶어요.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그 자동차 시승하시는 분들도 뭐 되게 2박 3일 시승 이런 것도 사실은 특혜잖아요. 그쵸. 그냥 공짜로 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승 특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하게 되고 뭐 그럴 거다. 뭐 그래서 항상 리뷰를 할 때는 그런 걸 먼저 밝혀야 된다. 어떻게 특혜를 받으신 거예요? 특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물론 특혜일 수 있죠. 근데 완전히 공식적인 특혜죠. 사실은 말하자면 이 리퍼럴 보상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6월에 차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4월쯤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4월쯤에 나왔어요. 2017년 4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리 나왔어요 코드가? 원래 그렇잖아요. 네. 계약하고 나서 아마 차가 조립되기 시작할 무렵에 보면 리퍼럴 코드는 나오더라고요. 운도 바뀌지 않아요. 네, 네. 1,000만 원 넘으면 나오는 거죠. 그랬던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뭐 이제 그 코드는 이제 차는 6월에 받았지만 4월쯤에 코드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전 분기도 잠깐 소속이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2017년 보상이 아니고 2016년에 대한 보상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신차 일주일 시승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상 중에.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모델 X를 일주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뭐 이것도 특혜라면 특혜죠, 뭐 사실은 리퍼럴 보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자 리뷰를 모델 X 이런 리뷰를 분도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저밖에 물론 없고요. 외국에는 뭐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모델 X는 우리 판테타 채널도 그렇고 또 모델 X 빼셨잖아요, 그분. 요즘 아주 그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모델 X X, 출고받고 X. 하느라고. 네. 이제 그런 유튜버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또 한테타가 어떻게 X를 바라볼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궁금해요. 같아요, 그죠? 궁금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델 S를 1년 이상을 그냥 타본 사람이라 모델 S와 X는 이런 차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판테타는 1년도 안 타봤다. 그 얘기는 아닌데 한테타 들으면 또 서운할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그 전일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제가 타보고 그때 X 리뷰를 한번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뉴스 짤막짤막한 뉴스를 조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무슨 테슬라에 관련해서 무슨 뉴스 들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편집. 네, 없죠? 네.
짤막한 뉴스 중에 중국하고 유럽에 중국은 벌써 저 모델 3 이제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3월이 아마 출시 예정인 것 네, 같고. 내년 3월이 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거 아직 보면 얘기가 없어요. 중국보단 늦은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론칭을 하려면 그 차량을 가져와서 인증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S나 X 선례를 봤을 때 엄청 최소한 3달이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글쎄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많으면 많았지 작은 회사가 아닌데. 근데 시장이 크니까 아무래도 본사에서 공을 많이 들이겠죠. 그 하나의 시장을 이제 수가 많아요. 그 뛰어드는 데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 가장 큰 시장 위주로 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중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중국은 자기네 땅에다 공장을 짓지 않은 회사는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차는 팔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너무 비싸서 팔 수가 없고 그래서 아예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중국 공장을. 그게 중국의 노림수죠. 그게 이제 뭐 테슬라도 사실은 뭐 싼 노동력이나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뭐 윈윈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중국의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뭐 워낙 시장이 어떤 크니까. 시장이든 중국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애플도 그렇고. 네. 그리고 테슬라는 그래도 합작 회사는 안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부분 기술 유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좀 꺼리는데 테슬라는 아마 자기네 공장을 온전하게 그냥 중국에 짓는 걸로 해서 중국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은 좀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 3월이라면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기다려봐야죠. 네. 모델 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다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빨리 한번 타보고 싶어요. 특히 모델 3 네네. 퍼포먼스는 역대급 평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테슬라가 항상 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할리데이 시즌에 뭔가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네, 작년에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 할아버지 호호호. 칭칭. 호호호 모드구나 이게. 네, 호호.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카톡에서 자꾸 소환돼요 요즘에. 아 그렇겠네. 네네네. 호호가 신랑이신 거죠? 네, 맞아요. 아, 구독자 많이 떨어지는데 미혼이신 줄 전혀 알고 그런 저보고 건 정말 상관없을 소개시켜달라고 수 진짜 이거 궁서체로 저한테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시다고. 제가 그걸 차마 기혼이야 이렇게 얘기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송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못하셨어요. 아무튼 네. 아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뭔가 준비했나 봐요. 그죠? 그 뉴스 있잖아요. 기대돼요. 테슬라에서 진짜. 이스터 에그 뭐 하나 있어요? 준대잖아요. 저 모르는데. 로맨스 모드라는 거를 준대요. 오. 그럼 뭐 바뀌어요? 아 그게 로맨스 모드였군요. 로맨스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로맨스 모드가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제 추측엔 테슬라 차 안에 보면 이렇게 도어 옆에 연하게 나오는 조명 있죠. 앰비언트. 앰비언트 네네네. 아래쪽을 비추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눌러서 하는 라이트들 네네네. 있잖아요. 아마도 근데 그 앰비언트 조명 색깔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 밝기는 조명 조정할 수 있고 밝기는 조절 그리고 가능하지만 디스플레이 밝기도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음악 같은 것도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뭐 아마도 뭐 약간 야릇한 음악이 나오면서 앰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위에 라이트가 막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라이트. 네. 그리고 앞에 센터 스크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모르겠어. 뭐가 로맨스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딱 나온 거예요 로맨스. 로맨스 모드라는 게 추가된다 이렇게만 그 고객 담당 CEO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추측은 하고 있는데 기대가 되네요. 기대돼요, 네, 기대되죠. 네. 그리고 그 빗물 비 올 때 와이퍼를 자동 모드로 두면 만족해요 그 기능? 저희는 꺼놨어요 그냥. 저희는 잘 안 써요 그럼. 좀 불만이에요 저도. 네. 불만 많았죠 그거에 대해. 아 저도 욕 진짜 많이 했는데요. 욕을 할 욕까지? 때가 로봇이 욕을 할 때가 그것도 테슬라함이 욕을 할 그러니까요. 정도면 얼마나 불만이 많았으면. 저는 진짜 이거 기계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빗물 감지 센서를 제거한 거에 대해서 그랬죠. 네. 저하고 그때 대화하면서 오토파일럿 카메라로 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고집 피운 거예요, 사실은.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그거. 빗물 감지 빗물 감지 센서. 센서가 근데 그걸 되게- 삭제하고 오토파일럿 카메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개발자들을 왜
그 혹사를 시키고 막 갈아 넣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금 뭐 비판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빗물 감지 센서는 공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이미 검증이 너무 잘 돼 있죠. 예, 너무 좋게 워낙 많은 차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게 만들어져 있고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거고 그거 정말 좋은데 그걸 빼고 굳이 해서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원가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는데 이제 테슬라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일론 머스크에 이제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 이미 카메라가 3개나 있는데 뭐하러 센서를 또 달아요? 카메라로 보고 비가 오면은 닦으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움직이면 되고 하는데 카메라를 쓰면 되지 왜 그걸 또 별도의 하드웨어를 또 달아 거추장스럽게. 근데 이제 또 제 생각은 뉴럴넷 자율주행 뉴럴넷 개발하기에도 바쁜데 개발자들 굳이 그거 저거 하려 해가지고 그리고 하드웨어의 연산량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빗물 연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짓을 한 거죠 사실. 과거를 시켜서. 네. 그럼 정확한가요? 오토파일럿 그 카메라가 빗물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컨텐츠 안 보셨구나. 네, 그거 안 봤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거 막 나뭇잎도 앞에 가서 흔들고 아이폰에 봤는데 여기 까먹을 빗방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속나 이것도 한번 해야 아, 진짜. 아무튼 정확하진 않죠 아직은.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나온 하죠. 이유가 링크 그거죠. 이렇게 해주시죠. 12월 중에 그게 많이 개선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빗물 감지 기능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최근 버전 보니까 많이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긴 해요. 네. 초기에 진짜 쓰레기였거든요. 예전에는 무슨 굴다리만 지나도 얘가 막 움직이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자, 그리고 오토파일럿으로 고객들이 주행한 총 주행 거리가 10억 마일을 돌파했대요. 10억 마일.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0억 마일이면. 그러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차량 그 오너들이 오토파일럿을 켜잖아요. 네. 그 시간들이 다 서버에 저장이 되나 봐요. 그 시간을 다 합했더니 10억 마일이라는 거리를 테슬라 차량으로 주행을 했다는 건데 로봇 10억 마일이 얼마나 되지? 네, 10억 마일은 맞는 것 지구를 3만 번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까지를 10번을 갈 수 있대요. 태양까지를요? 네, 여기서 왔다 갔다. 네, 아니 편도로 그럼 왔다 갔다는 5번이죠. 아. 왕복 5번 할 수 있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사망 사고가 2번밖에 없었어요. 그 10억 마일 주행 중에. 네. 그렇죠. 인간에 비해서 2번 밖에. 훨씬 더 안전해요. 사실 이제 언론이 사망 사고를 엄청나게 크게 부각하지만 실제 그렇네. 그 거리에 비해서 안전성은 사실 이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10억 마일이나 주행을 했는데 그냥 주행 거리만 저장할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자기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뭔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가져다 썼다는 거고 그리고 10억 마일 동안 쌓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에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자율주행 연구하는 회사들은 뭐 한 차 몇 대 그냥 굴리면서 계속 사실은 연구하는 형태잖아요. 100대 단위더라고요. 그렇죠. 그 많아야 100대. 1000대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웨이모? 네 그런 데들이 그렇고 그 테슬라는 몇십만 대가 넘는 그런 차들을 해외 전 세계에 있는 그 고객님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공격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실험 대상자. 고객들을 베타 테스터로 쓰고 있다. 그 다른 회사들은 그 100대 요거를 딱 지정해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네 연구원들이 실험용?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고객들이 앉아서 하는 거. 네. 그 차이겠죠, 뭐. 아무튼 장단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100대 단위로 하는 거하고 수십만 대 단위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하급수는 잘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은 선형적인 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에야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어느 순간 지나면 이거의 격차를 따라잡기가 힘들어지고 완전히 다른 기술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다른 자율주행 기능들을 비교라도 해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기능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먼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좁은데. 그게 이제 어드밴스드 서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이 막 곡선으로도 뺄 수 있고 뭐 T자로도 뺄 수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네. 서먼이 저기 막 발전될 거라 그랬고 또 대륙 간에도 서먼을 할 수 있다고 그 얘기가 있던데.
그 일론 머스크가 가끔씩 트위터를 할 때 입을 좀 털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 최근에 또 나온 트윗이 뭐였냐면 입을 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건가? 계속하세요. 로봇 계속해라.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한 이야기가 지금은 서먼이 조금 이동하는 거에 그치지만 내년 정도 되면 대륙부터 대륙으로 소환하는 정도에까지 이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서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뉴욕에 있고 차가 LA에 있는데 서먼 딱 누르면 LA에서 뉴욕까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륙 횡단에서 항상 예전부터 수천 킬로미터. 테슬라가 제시했던 그 미래 미래 그림 중에 하나였었던 게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돌아올 때는 차를 타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목표였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륙 횡단 그게 사실은 2017년 말까지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됐고, 17년 이요? 네, 아직까지도 안 됐고 이제 내년 말까지 한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약속을 계속 딜레이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게 뉴욕에서 LA에 있는 차를 호출을 하면 사실은 오다가 배터리가 바닥나잖아요. 네. 그럼 충전소에 혼자 가서 들러서 혼자 충전하고 또 오다가 또 바닥나면 또 충전소 들리고 그렇게 온다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청소기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상한 징그럽게 뱀처럼 생긴 충전기 영상 못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네,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그 충전기를 쓰겠죠 아마. 그 자율주행 차가 오면 그 뱀처럼 생긴 애가 가서. 쫙 해서 충전시켜주고 사람 없이 그럼 충전 다 되면 또 오고 뭐 이렇게 오겠죠. 또 뭐 상당 기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론이 항상 말을 잘해요. 네. 원래 입을 잘 터는 분이니까. 네. 꿈꾸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이 사실은 꿈을 잘 꿔야 되거든요. 네네. 비전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로망이 있죠. 그런 걸 뭐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식민지화를 하겠다 이러면 다들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걸 누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뉴욕에서 LA에 있는 차를 소환을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걸 믿습니까 사실. 근데 하나씩 네. 차근차근 해나가니까 네, 그게 다른 점이죠.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한테톡도 오늘 여기서 그러면 하실 얘기 더 어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분량 많이 챙긴 것 같아요 본인? 네.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족스럽고요. 아니 네. 그리고 제 역할이 이제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는 네. 거잖아요. 그 전에는 몰라도 그냥 그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대충 말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눈치를 파악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바로바로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네.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기쁘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커먼 인간 하나하고 로봇하고 그렇게 둘이 나와서 방송을 하니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미모의 여성분이 나오는 걸 또 다들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질 좋은. 네. 우리 로봇 할 말 있나? 삐.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로봇 모드로. 다음에 다시 보자 인간.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